자, 우리가 이제 광합성 파트를 보는데 앞에서 세포호흡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떠한 것을 호흡의 기질로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탄수화물. 이거를 호흡의 기질로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얘기했었더라?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거 각각의 특징들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산소가 부족할 때 뭐가 일어났었지? 발효.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지방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분자를 활용할 때 베타산화 과정이 일어났었죠? 베타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세틸 코에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단백질을 갖다가 이용할 때에는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뭐 탈아미노 과정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크게 언급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뭐 포도당 신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과정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항상 이렇게 카테고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명반응. 옛날에는 안반응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켈빈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두 개의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볼 게 광호흡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광호흡의 과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명반응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나가 비순환적 또는 선형이라고 부르는 전자 흐름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는 게 있고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반응, 켈빈으로 그때 명반응의 두 가지 기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켈빈으로 광호흡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나가면서 하나씩 이제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서설적인 내용들. 자, 식물이죠. 우리가 식물 나중에 뭐 잎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좀 다 다루겠습니다만, 뭐 가볍게 일단 잎만 딱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 위층이 이제 햇볕이 내리쬐는 쪽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그 햇볕이 닿지 않는 쪽일 거예요. 그늘졌죠. 자, 기공이라고 하는 통로가 밑에만 좀 달려있는 모습이 보여요. 주로 아래쪽에만 있습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여기 여벽세포라는 것들이 쫙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들이 이제 녹색을 띠는 애들이죠, 실제로요. 엽록소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을 띠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광합성이라는 것은 바로 다 이 장소들이죠. 인맥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건 이제 관다발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관 체관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은 뿌리 쪽에서부터 흡수되어 가지고 이 잎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성분들 뭐 설탕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이 인맥에 있는 체관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게 돼 있죠. 자, 기공을 통해 가지고 CO2가 들어오고 O2가 나가는데 이 CO2라는 것은 켈빈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벽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켈빈으로의 과정에서 이 CO2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CO2를 동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반면에 명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명반응에서 이 산소가 만들어져요. 산소는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빼내는 기작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공을 통해 가지고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백세포 하나를 확대를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그 엽록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엽록체를 또다시 확대하면, 자, 이 그림인데, 보니까 외막과 내막이 있어요. 실제로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은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막 쌓여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있는 공간들에 뭐가 있어요? 스트로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데, 스트로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DNA나 뭐 리보솜 이런 것들은 저 스트로마 지역에 있는 것이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켈빈에로라고 하는 것은,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켈빈에로 암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럼 이제 빛이 내려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약간 이제 모식도를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틸라코이드죠? 명반응, 빛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요, 켈빈에로. 얘는 뭐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ATP와 NADPH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켈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켈빈에로는 낮에 일어날까, 밤에 일어날까? 예? 주로 낮에. 왜냐면, 빛이 있을 때 명반응에 의해서 ATP와 NADPH가 만들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켈빈으로는 낮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밤이라 할지라도 ATP와 NADPH가 있다면 일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명반응. 그 명반응을 통해 가지고 ATP와 NADPH와 산소가 만들었어요. 산소는 사실 쓰임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게 된 것이고. 자, ATP는 켈빈으로 왔는데 쓰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것들에도 역시 활용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ATP라는 것은 에너지 문자니까. 자, NADPH라는 문자는 NADH라는 문자가 아까 있었죠? 세포호흡할 때. 거기에 인상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자가 붙었어요. NADPH. 자, 얘는 켈빈으로를 하는데 거의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켈빈으로는 이거와 대비되는 반응처럼 보이니까 초기에는 사람들이 안 반응 이렇게 했는데 안 반응하니까 착각이 되잖아요. 다크 리액션 이렇게 해놓으니까 밤에만 일어나는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에이, 쓰지 말자 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켈빈으로라고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켈빈으로 들어갔을 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 당을 만들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쓰는 것인데 그 포도당을 다른 세포로 이동을 시킬 때는 설탕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동시키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좀 알자. 명반응과 켈빈의 과정을 좀 더 알자. 자, 명반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쩍 하기 전에 색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엽록소라는 색소를 용액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디서부터 얻었어요? 틸라코이드에서 얻어왔겠지. 그죠? 여백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에 틸라코이드에 이 엽록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져온 거죠. 엽록소를 이렇게 싹 용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색소입니다. 자, 빛을 비추는데 백색광. 빛에 삼원색 합쳐져 있으면 백색 나오는데 얘를 산란 프리즘 통과시키게 되면 회전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쭉 퍼지죠, 색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슬릿, 구멍을 딱 뚫어 놓고 빛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빨간색부터 해가지고요, 다 통과시켜 봤겠죠, 그죠? 녹색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엽록소라는 것들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빛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뭐야? 검육에서 검출이 되는 거지. 청색광을 비추게 되면 요거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뭐야? 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엽록소는 무슨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녹색을 빼고 나머지는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쭉 다 테스트를 해본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암기합시다. 자, 빛이 400나노미터대에 있다면 무슨 색이에요? 청색. 자, 700나노미터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500나노미터대 중반에 있다면 무슨 색이에요? 녹색. 이거 암기. 아시겠죠?
그래서 짧은 파장일 때 파란색이에요. 400나노미터. 긴 파장일 때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색소를 준비했겠었겠죠. 엽록소 A의 용액, 엽록소 B의 용액, 카르티노이드 용액,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실험을 했을 때 흡수를 했느냐라는 정도를 Y축에서 본 거죠.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녹색은 잘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작용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본 그림인데 앵달면의 실험이고, 자, 이걸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똑같이 백색광을 비춰가지고 빛을 이렇게 산란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뭐 보라색 계열부터 뭐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상조류라고 해가지고 주로 핵함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조류를 이렇게 놔두는데 걔들도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여기 이제 시험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시험관을 봅시다. 그럼 이 시험관에서 이런 애들이 각각의 빛을 쬐줬을 때 광합성을 잘한다면 산소를 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산소를 잘 만드는 녀석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상조류들은 녹색이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산소를 잘 못 만들죠. 이쪽도 잘 만들고요. 자, 이러한 사상조류 주변에다가 우리가 호기성 세균을 갖다가 뿌려놨어요. 호기성 세균이라는 애들은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살아가는 애들. 현기성 세균은 산소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산소가 있는 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쪽으로 각각 이동해가는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의 숫자를 이와 같이 같은 밀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엽록소가 흡수를 하는 요 파장대에서 이러한 호기성 세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발생되는 산소량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세균의 숫자로 볼 수도 있고 역시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빛 중에서 녹색을 뺀 나머지를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인 얘기고요. 자, 이제부터는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명반응과 켈빈에 대한 얘기죠. 먼저 보는 것은 명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명반응에 대한 것은 뒤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엽록체가 그려져 있고요. 엽록체에 틸라코이드한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틸라코이드 하나를 좀 보여주고 있죠. 켈비네로라는 것은 스트로마라고 하는 지역, 요 바깥쪽, 여기 이제 스트로마로 적혀있긴 한데, 요렇게 회색빛깔나는 요 지역이 전부 다 요 바깥쪽 지역 스트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명반응, 그 다음에 스트로마라는 지역에서는 켈빈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명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메커니즘을 보는 건데요. 빛을 비춥니다. 어디에? 틸라코이드 지역에. 자, 그 틸라코이드 지역에는 이 막에 역시 또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때 빛을 포획하는 애들, 빛을 이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광계라고 불렀습니다. 광계. 포토 시스템, 광계. 광계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 광계라고 하는 애들이 약간 구성이 달라서, 단백질들 구성 성분이 좀 약간 달라서, 광계 1, 광계 2 이렇게 나눴어요. 뭘 먼저 발견했을까? 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번호를 붙일 때는 로마자로 적을 때 먼저 발견한 것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로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순서일 뿐이고 실제로 작용할 때는 번호가 다른 것들도 꽤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잖아요. 그래서 보면 먼저 앞에 있는 게 관계 2번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뒤에 있는 게 관계 1번이고요. 반응의 순서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발견한 순서는 뒤에 발견했지만. 그래서 관계 2번이라는 게 여기서 먼저 작동하는 케이스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빛이 오죠?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포획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빛 에너지를 포획하게 되면 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엽록소라는 색소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빛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자를
토해내는 일이 가능하죠. 자, 이 그림을 약간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 앞에 있죠. 이 그림이죠. 그죠? 자, 이 그림은 관계 1일 수도 있고 관계 2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기긴 했으니까. 단 구성하는 단백질이 좀 달라가지고요. 관계 1이라고 하는 애는 빛을 요 녀석이 700 나노미터대의 빛을 잘 흡수하고 관계 2번은 요 녀석이 P680 즉 680 나노미터대의 빛을 잘 흡수한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형태는 같다는 거죠. 자, 보면 빛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이 직광복합체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면서 각각의 그 엽록소들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부분에는 반응 중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응 중심에 이 에너지를 전달하면 여기에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엽록소 A라는 분자가 있어요. 엽록소 A, 엽록소 B. 이건 이제 색소의 종류인데 엽록소 A라는 것 중에 특별한 애들이 있다는 거죠. 얘들이 왜 특별하냐면 전자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직광복합체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내놓는 게 아닌데 얘가 전자를 내놓는 애입니다. 그럼 얘가 전자를 내놓으면 그 전자가 반중심 복합체에 있는 1차 전자 수용체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얘가 전자를 다음 단계에 또 넘김으로써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되면 얘들이 다 불안정한 거예요. 에너지를 막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막 전달하는 거죠. 난 불안정하기 싫어. 그래서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가 에너지를 쫙 받았는데 얘도 안정화되고 싶으니까 이 에너지를 뭔가 탁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특별한 놈은 전자를 토해내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전자 몇 개 나갈까? 몇 개 나갈까? 2개 나갑니다. 왜요? 2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2개가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다시 이 그림으로 한번 더 눈여겨볼게요. 자, 보면, 자, 얘가 전자를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럼 그 전자가 나가는데 그 다음 단계 전자를 받는 애가 얘예요. 이름은 플라스토키논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얘가 전자를 받아요. 그러면 전자를 또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애는 시토크롬이라는 애가 전자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자를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플라스토시아닌이라는 애가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자, 세포업에서 마찬가지로 H+라고 하는 녀석이 펌프를 냅니다. 그래서 안쪽에 뭐예요? H+가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H+의 농도 기울기가 생기는데 어느 쪽에 H+ 농도가 높냐면 안쪽에 높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그림이 어떻게 있었어요? 위쪽으로 돼 있었죠. 얘는 아래쪽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미토콘드리아는 막강공간이라는 그쪽, 그 바깥쪽으로 마치 위쪽으로 H를 올리는 그림이었고 얘는 아래쪽으로 내리는 그림이에요. 이거 위치나 이런 거 특징 잘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플라스토시아닌과 전자가 이제 온 거를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엽록소 A는 전자를 다시 어디는 것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어떻게 받냐면 요거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받습니다. 자, 물을 분해하면 2분의 1 O2 2H+ 이건 이제 개수를 맞춰준 거죠. 그죠? 산소는 한 개니까 2분의 1 O2 해야 산소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맞춰준 거고 H+. 전자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전자를 보충받았죠? 자, 그래서 전자의 보충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전자를 주는 최초 인성은 누구예요? 물. 얘를 전자의 공여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볼게요. 자, 관계 1번. 자, 관계 1이라는 애도 빛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2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얘도 전자를 내놓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쫙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특별한 엽록소 A가 전자를 역시 또 내놓죠. 그럼 그 전자는 페르옥신으로 전달이 되고 페르옥신 전달된 전자는 NADP 플러스 환원효소를 이용해가지고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합니다. 자,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으면 H 플러스와 합쳐지기 때문에 NADPH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앞에서 전자 몇 개 나왔다고 돼 있어요? 2개.
물로부터 그래서 전자 두 개를 보충받은 거죠? 그 두 개의 전자가 각각 플러스 플러스 하나씩 한다 생각해 보시면, NADPH 만드는 거 맞잖아요. 개수 맞출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전자를, 얘는 누구로부터 보충받을까? 자, 얘는 물로부터 전자를 보충받는 게 아니라 플라스토 시아닌으로 전자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은 별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동이 됐습니다. 얘는 전자를 내놓다 보니 얘로부터 받아야 되고, 얘는 전자를 내놨는데 얘로부터 받다 보니 다 연동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얘 별개고 얘 별개인데 흐름상 다 이어지죠. 그러면 이 그림은 선형 전자 흐름이라는 게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물이 전자를 내놓으면 직선의 형태로 가죠. 순환하지 않죠.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난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날 때 전자를 주는 애가 누구야? 물. 전자를 받는 애가 누구야? NADP+.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물을 요거를 전자의 수여자, 공여자, 도너에 해당한다. 요 녀석을 전자의 수여자, 억셉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과정에서 벌써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뭐하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산소하고요, NADPH하고요,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명반응을 통해서는 NADPH, ATP, 산소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 개가 일단 설명이 됐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자, 시토크롬이란 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H+가 농축이 되고 있어요. 자, H+ 또 어디서 만들어졌지? 여기. 물을 분해하면 H2O가 분해되면서 이 H+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저것도 이 안쪽 공간, 틸라코이드의 내강이라고 하는 안쪽 공간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틸라코이드 공간을 우리가 내강, 안쪽 권에 있는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공간에 내강에 H+가 농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ATP 합성요소를 보세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그 ATP 합성은 똑같아요. 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H+ 이동하면서 뭘 만든다? ATP를 만든다. 그러면 만들고자 하는 세 번째 산물이 이걸 만들어졌죠. 그럼 ATP하고 NADPH는 켈빈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소는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 산소. 그럼 밖으로 버려야지. 밖으로 버려서 대기 중으로 나오는 거고. 이해가요? 이게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흐름. 빛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니까 광인산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거 앞에 있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비순환적 전자흐름. 또는 선형 전자흐름. 선형 전자흐름. 그죠? 자, 이 물이 전자의 공유자. 전달이 쭉 되죠. 자, 시토크롬 복합체가 H+를 펌프질을 해요. H+가 내강에 쌓인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 H+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ATP 합성요소가 ATP 만든다.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는 애는 NADP+. 그렇죠? 물 분자가 두 개 소모되었다. NADPH 몇 개 만들어지느냐? 오케이? 두 개죠? 여기다 2 하면 여기도 2 아닙니까? 그죠? 전자가 소모되는 걸 봤을 때 물 분자 세 분자 소모되면 NADPH는 세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TP는 그때 몇 개? 모르겠다. 그죠? ATP는 얘랑 거의 1대1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NADPH가 10개 만들어지면 ATP도 1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개수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게
특징. 그게 선형전자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면, 자, 이게 먼저 이 뒤에 그림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자, 이제 켈빈으로 돌리잖아요. 어디에서? 스트로마라는 저기서 켈빈으로 돌리는 거죠. 자, 이 켈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또 이 반응을 외워야 돼요. 자, RUBP. 몇 탄소 화합물인가? 탄소 개수가 지금 까만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네. 5개짜리. 자, 여기에 있는 거 요거. 뭐요? 3, 다시, PGA. 탄소 몇 개? 3개. 그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CO2. 그럼 개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5개하고 탄소 1개 합하면 6개인데, 3개니까 곱하기 몇 개? 2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켈빈으로라는 것이 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탄수화물이란 요 아래 그림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요 부분은 외우자. 자, 또 요 앞에 요거까지는 지금이라도 외우자. 오케이? 요건 외우자. 켈빈으로. 아시겠어요? 켈빈으로. 자, 탄소가 물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고정이라고 글자 있죠. 탄소가 들어가니까 탄소 고정. 지금 우리는 탄소 고정을 외웠습니다. 탄소 고정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RUBP라는 물질에 리블루오스 2인산의 약어예요. RUBP라는 물질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하면 3-PGA가 만들어진다. RUBP는 5탄소 화합물. 오케이? 이산탄소 합쳐지면 3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6탄소 화합물이 아니라 3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름 3-PGA.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3-P, 인산, G, 글리세르, A, 산, 엑시드, 산. 오케이? 그게 안 된다. 이거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회로가 이렇게 쭉 돌아가죠? 자, 이 돌아가는 과정이 일어날 때, 자, 뭐가 소모되는지 잠깐 보세요. 자, ATP, NADPH, ATP 소모되는 거예요. 개수 세보실 수 있을까? ATP가 9개 소모될 때 NADPH는 6개 소모되는 그림이 나와 있죠. 누가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ATP가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켈빈으로라는 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CO2라는 거를 좀 집어넣는 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포장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때 ATP와 NADPH가 소모되는데, ATP가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럼 다시 우리가 선형전자 흐름 생각해 볼게요. 선형전자 흐름은 어떻다고요? ATP와 NADPH를 만드는데 동량 만든다고 제가 그랬죠. 그럼 뭐가 부족하죠? 켈빈으로 돌릴 때 ATP가 더 많이 쓰이니까 ATP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럼 ATP를 만드는 과정이 뭔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순환적 전자 흐름.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림 10-16을 보는 겁니다. 10-16. 자, 이번에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가 순환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림 보십시다. 자, 요거 관계 1번이에요. 얘가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죠? 시작은 항상 얘야. 자, 전자를 얘가 토해냈어.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페로독신. 일로 갔죠? 반대편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어. 똑같은 말이 있네. 그죠? 양쪽에 다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은 애예요. 자, 그래서 아까는 사실 이쪽 본 거예요. 이쪽. 그래서 FD, 요거 페로독신인데, 페로독신에게 전자를 전달하면 NADP 플러스 환원효소가 NADP 플러스의 전자를 전달해서 NADPH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켈빈으로라는 것이 돌아가면 뭐를 많이 쓴다고요? ATP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NADPH는 좀 남아돌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남아돌아요. 이게 남아돌아. 이게 남아돌면 NADP 플러스는 적어질까 많아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니까 얘가 남아돈다는 것은 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없으면 전자를 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페로독신이 결단을 내리죠. 이쪽으로 보내지 말고 일로 보내야겠다. 페로독신은 양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NADPH만 남아도니까 일로 전자를 보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시토크롬이 전자를 갖게 되면 똑같이 플러스 시아닌을 거쳐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순환하죠. 순환자 전자 흐름. 그 과정에서 시토크롬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TP를 만들 수 있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 선형전자 흐름이란 것은 전자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다음 일로 가면 되는 건데, 일로 가려다 보니까 요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일로 줘야겠다. 이렇게 주는 거죠. 전자를요. 그죠?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전자 흐름이죠. NADP 플러스 많은데 다시 많아졌어? 그럼 다시 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흘러올 때 어디로 갈 거냐? 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ATP가 부족하다면 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여기만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가 농축이 되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ATP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켈빈에로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이게 지금 ATP라는 것과 NADP 다 필요한 건데, ATP를 어떻게 보면 보충하는 일을 순환적 광인사 반응이 했던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처음 들으면은, 언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라이트 섹션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선형전자 흐름, 순환적 전자 흐름. 얘는 물이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뭐 등장일만 적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 1번이고 그 다음 페로옥신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전자가 갔냐면 NADP 플러스에게 간 거죠. 그죠? 그래서 NADP 플러스가 전자의 수여자. 순환 전자 흐름은 관계 1번만 작용하는 거예요. 관계 1번이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선형전자 흐름은 만들어내는 물질이 ATP와 NADPH와 산소를 생성했던 거고요.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ATP만 생성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명반응으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켈빈에로인데 켈빈에로가 돌아갈 때 1포도당을 생성하려고 한다면 18개의 ATP, 12개의 NADPH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충해주는 일이 이 순환적 전자흐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얘네는 거의 동량이니까. 그럼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켈빈에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이게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에는요, 이 켈빈에로가 돌아가게 되면 실제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당은 3탄당짜리 물질이에요. 이 3탄당짜리 물질이 두 개가 다시 합해져야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 회로가 요게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당으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 곱하기 2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만들어지는 것, 켈빈에로가 만들어지는 건 실제로는 이것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켈빈에로에서 만드는 이 산물이 합쳐지게 되는 거니까,
예, 지금 여기 이 개수에서는 요 당을 기준으로, 이 만들어진 당을 기준으로 개수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자, RUP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개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3개가 들어가고. 그런데 만들어지는 것은 상탄소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탄소화합물은 2개씩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거가 3개씩이면 이건 6개가 돼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산글리세산이라는 것이 6분자니까 ATP라는 것이 6개 소모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산기가 하나 더 붙죠. 6분자에 각 하나씩 더 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약간 이제 환원시키듯이 만드는 게 NADPH를 이용해가지고 변형을 시키게 되고요. 뭐 인산기 하나 빠져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한 개 분자는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TP를 다시 써가지고 요걸 이렇게 만든다. 그죠?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ATP라는 것은 한 개의 포장 기준으로 하면 여기 6개, 여기 9개니까 곱하기 2 해야죠? 그래서 제가 18개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NADPH는 여기 6개인데 이 과정이 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12개.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적은 것을 보게 되면 1포당 생성했을 때 ATP가 18개, NADPH가 12개 소모된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림 이해가 갔죠, 그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ATP가 6개나 부족하잖아요. 선형 전자흐름만 돌리게 되면. 그래서 순환자 전자흐름이라는 게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메커니즘으로도 설명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걸 이제 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식물이 제대로 포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호흡이라는 과정도 있거든요. 잠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지금 기본 과정, 캠벨의 지금 과정을 속성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TV 과정 가면은 이게 3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광합성 하면은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사실은. 세포흡 하면 또 하루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려운 것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조금.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생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면 오늘 내용도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엽록체라는 것도 뭔가 들어본 것이 있는 것 같고, 광합성 뭐 어렸을 때 뭐 들어본 것 같고, 녹색 잎 뭐 이거 아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래도 강의한 것 중에 그래도 20, 30%는 사실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거 좀 들을만 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좀 되게 힘들어요. 이 과목 자체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한 것도 잘 알아놓고 잘 외워놓으세요 돼요. 그래서 TV 과정 들어갔을 때에도 이거를 기반으로 아는 거예요. 야, 뭐, 최성윤이 해결해 주겠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알고 와야 그 실력이, 그 효과가 배가가 딱 되는 거예요. 30% 이상은 알고 와야지, 최소한.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정말 기본이거든요. 추후에 가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딱 암기하듯이 하고 와야 돼요. 광호흡도 볼게요. 자, 광호흡. 광합성과 비교를 할 텐데, 자, 광합성에서 우리 그 켈빈에로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제가 외우라는 게 있었어요. RUBP. 몇 탄소화합물? 5탄소화합물. 얘를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뭐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가스, 기체 상태.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3-PGA. 인산글리세르산. 자, 요거 몇 탄소화합물? 3탄소화합물. 그래서 곱하기 2. 그쵸? 자, 이거 화학 반응이에요. 효소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당연히 필요하죠. 생체 내에서는 모든 화학 반응이 효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급을 안 할 뿐이지. 그죠?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외우는 거니까. 자, 여기 이름, 효소 이름. 루비스코. 효소 이름이에요. 루비스코라는 효소. 자, 얘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원시지구, 자,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 지구,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라는 것은 녹색 식물과 같은 것들,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사실은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시아노박테리아, 조류들, 그 다음에 식물들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산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루비스코소는 산소가 없던 시절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얘는 처음에 CO2하고 반응하는 것만 가능했을 겁니다. 지구상에 그때는 CO2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광합성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죠. 점점 산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고생대부터 계속 산소가 많아져가지고 현생이 지금 산소가 제일 풍부한 시기예요.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룡 살던 시점보다도 지금 훨씬 더 높습니다. 산소의 농도가요. 자, 그런데 이 루비스코 요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는 녀석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고려할 수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루비스코 요소라는 녀석이 RUBP라는 물질과 반응해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오탄소 화합물인 이 RUBP가 루비스코 요소에 의해서 산소를 고정하게 되면 3-PGA하고 이 인산 글리콜산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3탄소 화합물이라면 이거 몇 탄소 화합물일 것 같아요? 2탄소 화합물이죠. 그죠? 산소는 탄소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냥 쪼개졌을 뿐이란 말이죠. 이게 5탄소 화합물이니까 2탄소 화합물이겠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광호흡이라고 합니다. 왜요? 산소가 소모됐으니까. 오케이? 위에 있는 과정은 우리가 탄소 고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밑에 있는 것은 산소 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탄소를 고정시키는 저 과정은 COO를 집어넣으니까 카르복실화 과정이고, 밑에 있는 것은 산화 과정입니다. 산소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이 인산 글루코스 만들어지는데 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분해합니다. 어디에서 분해하냐면 포옥시옴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와 미토콘드리아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각각 포옥시옴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가가지고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RUBP라는 물질을 3-PGA로 만들었는데 반만 만들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 좋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탄소를 잃어버리는, 오히려 내 몸속인 탄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광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루비스코 요소가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점은 사실은 큰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스코 요소가 둘에게 반응하지만 반응성에는 차이가 있다. 즉 루비스코 요소가 이산화탄소하고는 잘 반응하는데 산소하고는 그렇게 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대기에도 산소가 21%, 이산화탄소는 0.몇 프로 이렇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우세합니다. 대기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즉 이산화탄소의 분압이라는 것만 적절하게 유지되면,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압, 전체 우리 그 대기를 일기압화해서 760mmHg의 수소이온 수온의 높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거를 우리가 21% 산소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소의 분압이라고 표현해서 160mmHg 곱하기 0.21 한 거예요. 760 곱하기 0.21. 그렇게 우리가 부분압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의 분압 또는 이산화탄소의 분압만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면 위의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아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떠한 식물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 반응만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식물들인가? 자, 더운 데 사는 애들, 건조한 데 사는 애들. 뭐 수수, 사탕수수, 파인애플, 선인장. 자, 얘들은 밑에 반응이 우세해요. 왜냐면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하니까 기공을 닫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그 식물인데 이 기공을 닫아야 돼요. 안 닫았다가는 이 안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공을 닫습니다. 언제 증발이 심할까? 낮, 밤. 네? 낮에 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낮에 기공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닫습니다. 왜요? 물 날아갈까봐. 자기 말라 죽을까봐. 근데 닫았는데 그 안에 여백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합성 합니까? 못합니까? 광합성은 하죠. 빛은 있는데, 낮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명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만들어져?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켈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없어지고. 그럼 기공 닫아버렸는데 산소는 많아져.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어. 그러면 루비스크 요소가 반응성이 아무리 이산화탄소 있다 한들 없는데 뭘. 그럼 산소하고 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럼 그쪽에 사는 식물들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자, 대책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라고 부르는 애 잎의 구조의 단면을 자른 거예요. 아까랑 여러분 구조 전혀 다른데요? 이거랑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같아요? 다르죠? 얘는 여백세포가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인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맥 주변에 유관속초세포 또는 다발초세포라고도 불리우는 애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는 다르죠? 여백세포가 이 인맥 주변에 이렇게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유관속초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유관속초세포가 들어있죠. 또는 다발초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루비스크 요소가 여백세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유관속세포에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자, 우리 아까 엽록체라는 것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엽록체라는 것에는 명반응, 안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안반응은 켈빈으로는 뭐예요? 루비스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백세포에 루비스크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엽록체에. 그죠? 이거. 여기 있잖아. 엽록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은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엽록체가 유관속세포 안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켈빈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루비스크 요소가 있어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아예 이건 루비스크 요소 야, 너 아웃 없앴습니다. 근데 아예 없앴다가는 켈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포장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넌 일로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위에 거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탄소 고정이라는 것을 요 PEP 카르복시 요소가 대신합니다. 이름도 카르복시다 요소니까 나는 이산화탄소하고만 반응하는 거야? 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뭘 만드냐면 요거 예? 옥살초산 말산을 만드는 거죠. 자, 얘들은 사탄소화합물입니다. 옥살초산과 말산 사탄소화합물. 그래서 얘를 많이 만들어요. PEP 카르복시다 요소라는 것은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PEP라는 물질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기만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옥살초산과 말산을 만들죠. 그래서 옥살초산과 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많이 가지고 있는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빼내와서 피루부산을 바꾸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루비스크 요소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걔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야, 해가 떠가지고 12시 넘어서 2시, 3시 그쯤에는 기공 반드시 닫아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루비스크 요소가 뭐예요? 배신 때리고 산소를 고정할 거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나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부터 난 뭐래?
무조건 옥살초산과 말산을 네가 무조건 많이 만들어놔. 이겁니다. 많이 만들어놨죠. 옥살초산 말산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제 낮 2시가 되어갑니다. 그죠? 그때 기공은 닫혔을 겁니다. 루비스코소가 이제 산소하고 만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얘가 뭡니까? 얘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빼놓고 공급해 줍니다. 그럼 루비스코소 주면 어떻죠? 이산화탄소가 분압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루비스코소가 뭐예요? 한눈을 안 팝니다. 야, 나는 이거 하겠는데? 괜찮은데? 하고 계속 켈빈으로 돌려주겠죠. 그럼 광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회피가 되죠. 이해가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회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음으로써 루비스코소가 광호흡을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선인장은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아까 방금 본 것은, 이것은, 사탕수수와 같은 애들이에요. 자, 옥수수나 사탕수, 수수 들어간 애들이고, 파인애플이나 선인장은 우쭈과 같은 일을 합니다. 주로 캠식물이라 부르는 애들이에요. 자, 얘들은, 자, 앞에 있는 이 과정 똑같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똑같은 요 과정을 앞에다 더 만들어 놨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열벽세포라는 공통된 공간에 드러나고, 위에 있었던 요 과정을 밤에 합니다. 그럴 것이, 여러분, 파인애플, 선인장, 특히 선인장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낮 12시가 지나서 기공 닫는 게 아닙니다. 젠장 아침부터 덥습니다. 예? 9시가 됐는데 더워. 기공 닫아야 돼. 그럼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 동안에 아예 기공을 열어놓고 맘대로 뭡니까? 옥살초산 말산을 만듭니다. 밤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양의 말산과 옥살초산을 액포에다 꽉 저장합니다. 야, 낮 동안에 아침부터 더울 거 뻔해. 꽉꽉. 예? 밤 동안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 동안에는 해 뜨자마자 기공 닫고요. 뭐 합니까? 광합성은 일어나는데 그때 켈빈을 돌리기 위해서 CO2를 그 액포로부터 빼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켈빈으로 돌리는 루비스코소가 있긴 있죠?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CO2 고정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역시 포장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캠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선인장 대표적인 애인데 또 파인애플 낮과 밤을 구분했죠. 밤에는 뭐 한다? 이산화탄소 고정. 낮에는 뭐 한다? 켈빈을 돌린다. 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간적으로만 분류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공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C4식물. 왜 C4식물이냐면 CO2를 고정했을 때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예요? C4, 즉 사탄소 화합물이니까. 그래서 C4식물. 자, C4식물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분류했어요. 열벽세포에서 뭐 한다? 이산화탄소의 고정만 한다. 유관세포에서 뭐 한다? 루비스코소를 돌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온대지방에 사는 애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별로 문제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수분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애들도 있잖아요. 걔들은 이 앞에 과정이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던 이 과정만 갖고 있어요. 이 과정만 갖고 있는 애들은 무슨 식물이라고 부를까? C3 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이산화탄소를 고정했을 때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 삼탄소 화합물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식물은 광호흡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겠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괜찮아, 뭐 별로 안 일어나는데 뭐. 이런 겁니다.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C3 식물이 있어요. C4 식물이 있고요. 캠 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 알아놓으면 좋고요. 벼, 옥수수, 선인장, 파인애플, 자, CO2 고정의 효소, C3 식물은 루비스코 효소.
C4식물과 캠식물은 PEP 카르복실화효소. 얘도 마찬가지. 자, CO2 고정의 산물 3-PGA 몇 탄소화합물? 3탄소화합물. C4식물은 목살, 초산, 사탄소화합물. 얘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단 켈빈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갑니다. 그죠? 켈빈으로라는 것은 루비스코 요소라는 것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당연히 포당 만들어야 되는데요. 단 그 앞에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없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광합성이 일어날 때 시간. 얘는 주로 낮. 얘도 낮. 얘도 낮이긴 한데 밤에 CO2의 고정. 낮에 켈빈으로. 오케이? 장소. 얘 여백세포. 얘는요? 여백세포는 CO2의 고정. 유관속초세포는 켈빈으로. 얘는 여백세포. 자, 따라서 C4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 광호흡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O2의 고정 과정을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켈빈을 돌리니까. 반면에 캠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분리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로 한번 쭉 분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에 대한 얘기도 다 봤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호전달 파트를 볼 거예요. 월요일 날은 역시 오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